오늘은 우리 스터디가 이게 13번째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현대사, 인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이제 시리즈 13번째 시간이고,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노무현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노무현 대통령. 그 7인의 뭐 기적의 나라 7인의 대통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끝나던데, 사실 우리는 중간 기착지 같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한 번만 하고 보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2회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자전적 에세이라고 하죠. 이 책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가 나온 게 한 93년 뭐 이때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 역정으로 보면 88년 총선에서 당선되고 88년에 그 청문회 50 청문회 스타로 빵 하고 떴다가 임기 잘 마치고, 근데 90년 3당 합당에 반발해서 이제 탈당해가지고, 뭐 탈당한 게 아니죠. 저쪽이 탈당한 거죠. 이제 그 YS와 결별하고 이제 DJ하고 당을 합쳐서 통합민주당을 만들고 부산에 출마했다가 92년 총선에서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93년에 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게 보니까 또 책에 보니까 그 노동운동, 그 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 만에 바로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양반도 참 인생이 이렇게 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 욕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거야. 처음에 정치에 진입하는 과정은 운도 되게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책 그 부분에 쓰셨더만 평생 민주화운동 평생 재야 활동하고도 국회의원 뺐지 몇십 년 노력해도 못 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민주화운동한 지 3년 만에 국회의원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운은 좋았다. 그리고 또 그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국민적 주목을 확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어쨌든 50 청문회를 통해서 엄청난 국민적 주목을 정치 1년 차에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이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던 거죠. 그 나중에 더 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시는데, 이 책을 냈을 때까지는 이제 첫 번째 1차 롤러코스터 한번 타시고 이제 내가 정치 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내신 거죠. 사실 뒤에 엄청난 사건들이 더 기다리고 있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여보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에세이가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굉장히 대학가에서도 화제가 됐고 국민들한테도 꽤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 참가하신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아까 들어온 순서대로 최시은 국장님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최 국장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일단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뭐 재밌게 읽었고요.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내용이 짧고 잘 읽혔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저도 뭐 이렇게 노무현 노사모 그때 열풍이 있을 때 저도 그 노사모 중에 하나였어요. 노사모 중에 하나였고, 그때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막 게시글 같은 거 보고 2002년도에 엄청 막 광주 그 경선에서 엄청 막 환호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어떤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잘 몰랐구나 이런 걸 좀 알았고, 좀 뭐라 그러나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솔직한 사람이고 뭐라 그러나 그런 체면치레하고 허례허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면 뭐 여성관에 대해서도 되게 뭐 자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거에 대해서도 훨씬 편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막 부족한 것들도 다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의 어떤 인생 역정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성질이 있으세요. 반골 기질이 있고, 그래서 성질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뜻대로 안 되면 탁 사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대통령 있는 이후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그런 게 좀 일단 패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 사람 되게 잘 살잖아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어려움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 되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약자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고, 그리고 그 정치에 입문 이후에도 순수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철거는 만나도 약간 항상 죄책감 갖고 양심의 가책을 갖고 막 자기를 항상 성찰하고 반추하는 것들이 약간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결말 알잖아요. 그분이 뭐 스스로 어떤 삶을 마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꼭 별로 저도 그런 정치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약간은 반복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순수나 선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끝까지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한 정치인이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586들이라고 486의 어떤 여망을 안고 탄생했지만 386의 그런 사회주의 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었고, 이런 것들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이렇게 관찰되는 게 되게 좋았고, 또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저는 정당을 운영하잖아요. 청년들하고 정당 운영하는데 이제 그 당내에서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당수라고 해야 되나 뭐 김대중이라든가 YS랑 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막 들이받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외 정치에서도 이겼구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력이라든가 반골 기질이 결국에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이끌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재복 대표님. 이재복 대표님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본인 소개 포함해서 음소거 켜주시고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국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에 이어서 최근에 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만든 그 책에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음, 새로운 미래에 담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지자체들의 그런 정책에 대한 공약 평가하기 전에 일종의 가이드북인데요. 올해부터 아동 분야가 신설돼서 그 평가를 아동안전위원회가 하게 되면서 그 책 공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 PDF 자료 올려주신 거 보고 인쇄해서 읽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읽어봤던 책이라서 또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요. 어, 오랜만에 읽으니까 또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책은 어, 꽤 많이 읽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오랜만에 읽으니까 그래, 예전에는 이런 그 분이셨지, 이런 또 감회도 떠오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 저는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 민주주의 2.0이라는 거를 준비하시다가 서거하셨잖아요. 그게 완성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아까 기자님께서도 이제 그런 인권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운이 좋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도 여러 드러나듯이 이분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다고 느꼈어요. 그거는 책을 통한 학습 능력도 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현장을 어떤 문제점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하면서 느끼는 그런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의정 활동도 매우 짧은 시간에 그 국회의원의 직과 그런 또 정치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도 그랬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까지 경험하시고 나서 그러한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2.0이 완성됐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음, 그리고 저 역시 이렇게까지 솔직한 물론 이때는 대통령이 되실지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정치인이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성관이라든지 또 여기서는 뭐
심지어 자기가 와이프랑 이제 뭐 손찌검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 사실 정치가 저는 좀 그 젊어져야 되고 정치의 그런 지도자의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느끼는 또 하나의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저는 당시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 캠프에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도 이제 아동인권 쪽을 하다 보니까 후보들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매우 앞서 있다고 느꼈지만 가끔 이렇게 캠프 내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그래도 그 60대 아저씨의 어떤 인권 감수성이 지금 우리 20대, 30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에서 그 사람이 가장 인권 감수성이 높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대가 흐르면서 새롭게 바뀌는 어떤 그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성뿐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책을 보고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저는 이번에 오늘 발표했죠. 그 김한규 그 비서관님하고 그 박성민 그 최고. 네, 박성민 최고의 발표 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 이번 정부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 두 분에 대한 개인적인 뭐 평가 이전에 왜 이렇게 그 직에 어울리는 자리에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오늘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아까 캐릭터에 대해서도 그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뭐 늦은 나이라고 하기 좀 모르겠지만 약간은 늦은 나이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급속도로 정치에 들어가서 그중에서 이제 소위 유명인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데 있어서는 그의 정말 어떻게 보면 반골기질 마이웨이 하는 그 개인의 특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역시 정치권에서 있는 그 어떤 집단 정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패거리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고 권력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 정치력의 시간도 어, 뭐랄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본 것 중에 좀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게 이준석이 방송가에서 10년 동안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방송가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친근하게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어쨌든 거기에 들인 시간 그 안에서 형성된 인맥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좀 혁신적인 인사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 중에 하나는 주변에 정치를 오래 한 참모들은 많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그리고 검증된 주변의 인사가 좀 부족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최고 권력자까지 가는 그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그런 점도 나중에 집권하고 나서도 여전히 정치권에서 물론 뭐 대학을 안 나왔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윤왕희 박사 오늘 옵저버로 처음 들어오셨는데 윤왕희 박사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음소거 키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읽었는지 이 책에 대한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윤왕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책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쓴 저작이고 해서 초기에 이제 나중에 대통령도 하고 나서 이 다듬어지기 전에 좀 생각이 좀 날 것 그대로 생각이 있는 책이라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당 사나 뭐 이런 정치사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여기 뭐 본인이 지구당 운영 실태를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공천에서 당시에 공천에서 본인이 뭐 이제 그 DJ한테 어필해서 공천을 뒤집는다든가 공천 사례, 지구당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또 잘 나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이제 그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제일 중요한 본인이 그 중요한 한국 정치사의 이 사건이 3당 합당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DJ가 정계 은퇴를 번복하는 걸 두 개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3당 합당이 한국에서 정치사에서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게 되는 계기, 제일 중요한 계기, 그리고 실제로 현실주의적 정치관이 득세하게 되는 계기를 상당히 비판적인 이제 견해를 밝히는데 그래서 YS는 뭐 뛰어난 두목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DJ처럼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둘을 극명하게 다르게 평가하는 근거도 3당 합당으로 들고 있고 또 뒤에 아마 DJ가 확실히 정계에 돌아오기 결정하기 전에 인제 쓰신 것 같긴 한데 DJ가 절대로 다시 그 정계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인제 YS의 3당 합당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점 비슷한 게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혹시 이거를 뭐 자기 얘기할 거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짧게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자기 뭐 느낀 점을 다 짧게 후반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은 나중에 다시 아. 자리가 돌아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한 가지만 하면 이제 미디어 정치가 특히 인제 미디어 정치가 부각되는 앞으로 부각될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분 자체도 청문회 스타로 뜬 분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인제 명패 투척 사건이 있는데 전두환이 인제 증언하러 왔을 때 자기 명패를 던졌는데 그건 전두환한테 던진 게 아니라 통일민주당 지도부한테 던진 게 인제 언론에 그렇게 비쳤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노무현의 그 상당히 이미지를 각인시킨 건데 사실은 그게 전두환한테 던진 게 아니라 통일민주당 지도부한테 던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조국 장관이 구치소에서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받고 인제 석방될 때 나올 때 그 이미지하고 비슷하거든요. 실제로는 조국 장관이 거기 인제 교도소에 있는 직원분한테 경례를 한 게 아니고 거기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한테 인제 목례로 인사를 깊이 한 건데 언론의 각도는 카메라 각도는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한테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경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미지를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명패 투척 사건하고 비슷하게 이 조국 장관이 인제 경례를 하니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 미디어 정치가 인제 잘못된 측면에서 이미지 미디어 정치 뭐 이런 거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의 많은 부분들이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아마 제일 초기의 저작인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윤왕희 박사는 저랑 과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랑 같이 공천 그 시험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같이 대담을 했었죠.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 올라오면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고우영 비서관도 음소거 키시고 일단 간단히 소감 읽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준 의원실 고우영 비서관이라고 하고요. 서울대 정치학과 03학번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열린우리당에서 잠깐 당 활동을 했었습니다. 책 자체를 보니까 이제 첫 페이지부터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60만 원 수임료 필요해서 수임을 했는데 변호사는 원래 그렇게 돈 법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변호사 수임 사건이나 또 여성관, 또 아내를 손찌검했다든지 또 안면 근육 마비 노동자를 뭐 회피하는 그런 행태들, 또 IS의 돈 봉투 받는 것들,
물론 그때 시대상을 좀 고려해 보면은 또 감안을 할 수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방금 윤왕희 선배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두환 청문회 관련해서도 그 명태투척 사건에 관련해서 내막을 좀 소상히 밝히면서 그런 상황에 관해서 좀 솔직히 밝힐 수 있었던 좀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분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의 좀 악연을 시작이 됐던 대목도 서술이 되어 있었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조선일보나 언론과 좀 척을 지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좀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대목이 있었었고요. 언론이 한 정치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보복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YS를 훌륭한 두목, 탁월한 보스로 표현하고 이제 3당 합당으로 이제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좀 그런 평가들에 있어서 좀 수긍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었고요. 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이런 표어가 사실은 그 다리가 불편한 DJ를 표적으로 삼아서 쓴 조금 좋지 못한 표어다, 이런 표현, 이런 대목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10분 좀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빌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는 빌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어가는데, 세계관하고 철학을 갖추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있어서 상당한 좀 지식을 가져야 한다. 또 철학이 없으면 두목은 될 수 있어도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이런 대목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YS의 3당 합당이 변절이 아니라 전략이 되려면 민자당 해체를 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지점들, 상당히 좀 읽으면서도 공감이 많이 됐었던 지점들이 있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훌륭한 정치 지도자의 3대 요건으로 이제 권력 장악 능력, 살림살이 솜씨, 역사의식, 이렇게 세 가지를 드는데, DJ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또 평가를 하고, 이 책이 94년도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참으로 아까운 분, 또 끊임없이 성장하는 분으로 DJ를 묘사했었다는 것이 조금 향후에 이제 정치적인 동지로서 어떤 식으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94년도 당시의 시점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의미심장했었던 게 이제 약간 YS가 이제 권력 장악 능력은 있지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살림살이 솜씨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94년도에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좀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네. 그다음 우리 이승은 비서님, 김홍걸 의원실에 이승은 비서님 들어와 계신데요. 음소거 키시고 이 책 읽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뭐 얼마 전에 뭐 자가격리하시면서 그냥 쑥 다 읽으셨다고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셨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혹시 아, 비디오 좀 네, 켤 수 없나요? 잠깐이라도? 네? 아, 비디오 좀 저 잠깐 지금 차 안이거든요. 차 안에서 마스크 음. 쓰고 있는데 괜찮을지 지금 깜깜한데? 아, 진짜요? 괜찮긴 한데. 잠시만요. 좀 편하실 때. 아, 네, 네. 아, 차인데. 잠시만, 이거 켜도 되나? 잠시만요.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럼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네네네네네. 일단은 저도 그 윤범긴 기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이 상당히 쉽고 간결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 이해하는데 바쁘지 않고 다른 걸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지라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순번이 뒤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랑 좀 겹치기는 하는데, YS에 대한 평가 그리고 DJ에 대한 평가가 되게 재밌었고, 특히 이제 그 정말 예언하는 것 같은 느낌. YS 그 94년에 IMF가 벌어지기 전에 이제
YS가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멘트가 되게 좀 신기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DJ에 대한 평가는 그냥 저 혼자 읽으면서 틀렸다. 그래도 DJ는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또 우리나라한테는 또 좋은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왜 언론하고 척을 지게 되는가 그 에피소드를 또 이제 앞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내를 구타하기도 해. 그리고 돈이 많아서 고민이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을 보고 자기가 그때 인터뷰 때 헛소리한 거 아니었나 할 정도로 뜨악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일산 이제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개관을 했었고 행사도 이제 잘 끝났습니다. 저는 근데 준비는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저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집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요즘 고민인 게 이제 저희 이제 뭐 출판 기념회 행사가 있잖아요. 식순이 있는데 이제 뭐 대통령님을 좀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 예를 들자면 문희상 의장님, 아니면 뭐 가까이에서 또 있었다는 뭐 이낙연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한 두 분을 아니면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다 이렇게 좀 대담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막상 모셔놓고 이분들에게 그때의 일화나 에피소드나 이런 거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좋은 사회자님이 없으실까? 이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건 좀 개톡으로 물어보라고. 아, 네, 네, 네. 그 여기 훌륭하신 장신기가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네, 맞아요. 여기까지 그 장신- 하겠습니다. 정신기 돈 주면 박사님. 할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아, 우리 네, 이정화 네.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운석을 켜주시고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책 읽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그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화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저는 이 책을 그 노무현 전집 7권 된 걸 사놓고 읽어야지 하면서 제목만 계속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여보 나 좀 도와줘의 이 여보가 여보게 할 때 제3자 한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부인을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원영숙 여사를 지칭하는.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오해가 풀린 거죠. 그리고 이걸 쭉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고 첫 번째 투표, 이렇게 첫 투표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 대선이었는데 여기 저희 지금 의회인데 벽에도 사진을 포스터가 붙여 있나요? 정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뭐 정치 행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인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때 투표할 때도 뭐 이 사람이 이전에 뭐 했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때 대선 캠페인 할 때 TV 광고에 그 장인어른의 좌익 활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걸 사랑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저렇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정치인도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무조건 뭐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취지로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투표를 하고도 그냥 20대를 불태운다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탄핵을 당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예, 그래서 모를 제가 수가 있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죄송해서 노무현 재단 활동도 하고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직접 정치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몰랐던 얘기들을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되게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이미지로 넘어갈 것들까지도 다 계속해서 정치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반했고요. 그리고 깨알같이 책에다가 후원 계좌를 넣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고도 그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변호를 할 때 제일 처음 넣은 그 에피소드도 본인이 솔직하지 못했던 게 계속해서 마음에 남으니까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정정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93년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안 읽었겠지. 근데 대학 가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읽었는데 참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게 된 계기였고, 근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이후에 겪게 될 이제 정치적 공격이나 그런 빌미를 다 이 책에서 이미 제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나중에 다 하나하나가 논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아까 고용 비서관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진 않다 얘기했는데, 사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으면 이런 걸 안 쓰지. 당연히 굳이 이걸 자기가 이거 왜 씁니까? 이게 아마 그때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안희정을 통해 갖고, 안희정이 그때 출판사 만들었거든요. 출판사에 취업을 했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책만 내면 터졌다면 100만 부씩 팔리고 막 이러던 시절이에요. 책밖에는 별로 읽을 게 없던 시절이라. 그래서 이 출판이 돈이 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안희정을 통해서 대필 작가를 구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글이 생각만큼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됐다, 내가 쓴다 그러고 직접 본인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본인이 쓰지 않았으면 절대 얘기하기 힘든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죠. 자기 칩으로 막 자기가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안 썼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대필 작가 같으면 굳이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겠지. 자기는 좋은 것만 쓰겠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명패 투척 사건도 사실은 이게 난 언론의 프리즘에 왜곡됐다기보다는 본질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전두환한테 던졌든 뭐 당시 통일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던졌든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고, 그만큼 격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뭐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고,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면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언론과 싸움을 벌이게 된 맥락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거고, 일단 이 사람은 직관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이 먼저 딱 쓰고, 씨 이건 뭐야 아니잖아 이렇게 판단이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불같이 달려들어서 붙어보는, 그리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 이게 유리할 거냐 불리할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달려들어서 붙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치 우리가 옛날에 마키아벨리가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군주론에 보면 이분은 특히 사자의 용기, 사자왕 리처드처럼 사자의 심장을 가진 남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그런 거죠. 그게 장단점이 다 있죠. 멋진 캐릭터인 거고. 아내 구타 논란도 자기가 다 써놨잖아요. 이게 아내 구타라는 게 아내랑 드잡이 몸싸움, 이렇게 부부싸움을 세게 했단 얘기예요. 부부싸움. 그리고 보면 중간에 고시계에 쓴 기고 한 글에도 아내랑 무슨 선풍기가 부러지는 그런 이렇게 일도 겪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다 때려 부시고 던지고 막 이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격정적으로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손찌검 했겠죠. 근데 권양윤 사서도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건 그냥 서로 이렇게 쌍방인 거죠, 쌍방. 이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남편 이 뜻이 이게 아니고, 젊은 혈기에 둘 다 20대 때 결혼한 사이 아닙니까? 둘이 동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혈기에 붙잡고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한 거지. 남자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몇 대 더 때렸을 수 있지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관도 사실 기억나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 되고 나니까 사무실로, 의원실로 전화해갖고 무작정 만나자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비서들이 커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아니 그걸 왜 커트하냐고. 그래서 지금도 괘씸하다고 이러고, 비서놈들 괘씸하다 이러고 나중에 그런 전화 또 안 오나 막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유부남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믹한 재미 요소로 넣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아마 그런 감정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솔직하게 썼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을 정도로 솔직한 사람인 거죠. 유머러스 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근데 그 시대의 여성관이었던 거고,
나중에는 뭐 당연히 대통령 되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올바른 여성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시대적 한계로 봐서야 될 것 같고 이 장인 좌익 논란도 선거 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자기가 책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누구 뭐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자기 자서전에 다 써놨어. 장인이 좌익 저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선거 때 이슈가 되죠.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 국회의원 수준에서는 이슈가 안 됐지만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 그런 게 다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처음에 그 변호사 수임료 떼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무슨 뭐 서리해가지고 뭘 긋고 훔친 거 무슨 뭐 나무 뿌리 훔쳐가지고 자기 과수원에 심은 거 뭐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을 보면 굉장히 어떤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아주 풍부하죠. 읽다 보면 참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스터디를 하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기 노무현과 후기 노무현은 정말 굉장히 달라. 우리가 이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치를 관심을 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노무현의 초기와 후기가 이렇게 다를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초기 노무현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 어떤 정의의 사도죠. 열혈 노동운동가고 인권 변호사고. 근데 또 후기의 노무현은 굉장한 실용주의자거든요. 굉장히 실용주의자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어떤 솔루션 디자이너,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게 정치를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뭐 40년, 50년 하시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14년 정도 정치하고 대통령이 되고 5년 국정을 담당하고 1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 딱 하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인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좀 깊이 좀 천착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뭉텅이로 쿵쿵 이렇게 잘라서 보면 처음에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뭐 건국 시대겠죠. 건국 영웅들의 시대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어떻게 독립운동가와 혹은 산업화 나라를 이제 완전히 없던 무에서 어떤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다 합쳐서 삼김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삼김시대. 전두환, 노태우 정부였지만 사실상 주요 정치 행위자는 삼김들이었어요. 삼김이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거대한 악 혹은 거대한 상대방, 적과 어떻게 이제 삼김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씨름하면서 초기에는 실패하고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서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정권을 잡고 또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삼김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는 노무현 시대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시대. 노무현 대통령이 던져놓은 아젠다로 굴러간 시대였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정부 여당의 주요 아젠다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anything but 노무현이 했던 걸 뒤집는 정부였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야당 대표로서 발목을 잡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이제 노무현을 부활시키려는 노무현의 어떤 그걸 복원하려는 에너지가 그 박근혜 정부를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20년은 그 자체가 노무현 시대였다. 노무현이 던진 아젠다에 대한민국이 꿈틀꿈틀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깊이 천착하고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게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한 연구 대상이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래서 저도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도 했고 곁에서도 몇 번 뵙고 그랬지만 저희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KBS TV 토론을 방청을 갔는데 저는 대학생 모니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방청을 간 거예요. 근데 제 바로 앞자리에 노무현 의원이 앉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그걸 응원하러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왔던 거지. 김대중 후보의 수행원으로 따라와서 내 앞자리에 바로 앉았었어. 그래서 내가 노무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연습자 꺼내갖고 사인 받았던 의원님 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이렇게 써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가보로 내가 간직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사 다니다가 잃어버려갖고 간직하지 못한 게 너무나 천추의 한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가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공부해보는 계기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말과 글을 자기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펴낸 게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게 일종의 에세이 형식으로 쉽게 쓴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노무현의 어떤 맹아가 이후 노무현 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맹아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고 또 책 자체도 재밌어요. 이분이 참 글을 잘 쓰고 재밌게 쓰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최시은 국장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읽었던 내용 중에 아까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든 두 개든 직접 같이 한번 꼽아서 같이 읽으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시은 국장님 음성을 켜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쓱 책 넘겨보시다가 아무 구절이나 인상적인 것을 구절이요? 네. 저는 그 돈 부족했다고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디 부분? 돈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뭐 지구당 운영하는데 뭐 얼마가 들고 뭐 이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7천만 원이 들고 자기가 어렵게 해가지고 8,000명을 모았나? 800명을 모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800명이나 모은 것도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미래당에서 하니까 원외정당이고 돈이 없으니까 이 돈에 관련된 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그리고 의원실 번호 불러주고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맞아요. 입금하라고 이렇게. 네, 저도 이거 보고 그 당시에 이거 좀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치하는 저로서도 뭐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단 그런 대중들의 정치 혐오에 대해서 자전거 이준석 대표가 생각났어요.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타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건 완전 뭐 쇼잉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아직도 자전거 정치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와닿았고 정말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아요. 저 현실 정치를 하면서 그런 정치 혐오라든가 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 좋은 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뭐 지역구의 예산을 끌어야 되는 거 거짓말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똑같이 아직도 비슷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할게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재복 대표님도 좀 읽었던 부분 중에 좀 인상적인 구절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봤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문단인가요? 그때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보면 87년대 6월 할 때 그 즈음에서 거국 중립 내각, 과도 정부 수립 등의 방법론들이 나왔다. 난 그 두 가지 안의 차이도 뚜렷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해 싸워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해. 청년들과 함께 다시 집회와 시위에 참석했다. 이 구절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때는 이 책을 쓴 건 어쨌든 국회의원이 된 이후고 그리고 이 87년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얼마 전인데 또 불구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할 때 자기는 그런 개념조차 이해를 못했다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그의 스타일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아까 기자님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 이유는 뭐 굉장히 어떤
초점 사건 같이 그런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그전에 가져왔었던 편견이나 그런 거로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늘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배우려고 하고 또 그에 맞게 발전하고 그런 모습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혹은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이제 권력자가 되고 나서 새로 접한 정보들 또 깨닫게 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습득했기 때문에 이후에 실용 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의 변화도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 몰랐다, 구분도 못했다 이거를 이제 인상 깊은 구절을 뽑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윤왕희 박사. 윤왕희 박사도 좀 인상적인 구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음소거 예. 키시고.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YS하고의 만남을 이제 대화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YS하고 뭐 옥신각신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 저도 그쪽 출신 비슷한 데서 살고 있지만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옆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이제 항상 돈 봉투를 주면 이제 안 받아가겠다고 이렇게 대통령 하다가 YS가 이렇게 그 3당에서 반대 뭐 야당 통합하실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에서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이번까지만 받아두시오.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닙니다. 정말 못 받겠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될.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받아둬. 그래서 옥신각신 하던 끝에 결국 다음부터는 정말 안 받겠습니다. 말과 함께 봉투를 받아들고 왔다. 그래서 한 2개월에 한 번쯤은 이제 노무현들이 YS를 독대하고 돈 봉투를 받아오고 이런 옛날식 정치 자금 흐름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제일 최고 위층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보통 이제 하는 대화들이나 특히 두 사람이 캐릭터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거는 재밌는 부분인데 쭉 책을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뭐 좀 이제 미성숙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열정이나 부끄러움, 양심 이런 게 이제 책을 읽는 내내 기저에 흐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좀 나이가 들었는데도 책이 좀 뜨겁다고 할 정도의 이 열정, 뭐 부끄러움이랄까, 양심 이런 거를 아마 이제 흔드는 게 기저에 있고 그게 아무래도 윤범기 기자님은 이제 삼김 시대와 그 이후에 노무현 시대를 나눴는데 그게 아마 그 이후의 이유를 나누지 못할 만큼 지속성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게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지도자의 퍼스널리티에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추종하게 팬덤이 생기게 만드는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책에서 드러난다. 이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 썼지만 그 속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이나 부끄러움, 양심 뭔가 뜨거운 걸 계속 느끼게 하는 그게 이제 노무현부터 해서 뭐 박근혜도 일종의 그런 퍼스널리티로 볼 수 있고 문재인도 볼 수 있고 뭐 다 비슷해.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정당보다는 좀 이제 뭐 사람이 좌우되는 정치가 아닌가 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분이 자기도 영입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화 의회 보수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당의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외부에서 시민사회나 제야운동권 단체들이 영입해서 자꾸 정당에 사람을 채우게 되는데 이런 공천 과정의 문제, 정당 정치의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었고 특히 마지막에 이 당시에는 해결이 안 됐는데 132페이지에 보면 DJ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DJ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더욱 지금의 DJ는 그 이미지의 세계, 존경받는 지도자의 세계에서 이 현실 정치판이라는 세계로 돌아오면 안 된다. 그 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리를 넘어오려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영원히 도덕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 DJ가 와버린 거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YS 3당합당 벌 지난 일이니까 평가를 하는데 이건 우려했던 것도 똑같이 전개돼 보여요. 한국 현대 정치가 두 번의 아주 큰 타격을 받는 게 너무 쩔쩔하게 드러나고 안타까운 대목이 있고 그러면서 이런 큰 정치인들의 이 사람에 추종하는 이 정치가 이어져 내려오고 그게 또 본인이 또 결정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고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고우영 비서관님. 자, 고우영 비서관님도 제가 읽으신 내용 중 인상적 구절 있으면 좀 소개해 네네. 주시죠. 네. 저가 아까 이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좀 정정을 해야죠.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그냥 평범한 남성의 뭐 필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좀 저는 방점을 뒀던 거는 이제 용기, 그런 걸 있는 그대로 고백하실 수 있었던 용기를 지닌 분이었고 인간적인 좀 매력을 충분히 지니고 계신 분이었다. 사실은 말을 제가 그쪽에 좀 더 방점을 뒀었어야 되는데 말을 조금 실수했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이제 사람들끼리 네, 걱정하세요. 제가 인상 깊었었던 지점들은 이제 당랑거철 요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DJ 이기택 공동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님 이제 공천을 안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걸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이제 끝끝내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공천을 받게 하셨다는 거. 사실 이 대목을 읽기 전까지 DJ가 그냥 이해찬 대표님을 좀 뭐 바른 소리를 하지만 좀 예쁘게 봐주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만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공천을 안 하려고 하셨다는 대목을 듣고서 역시 이제 마키아벨리스트식인 건 맞구나, DJ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아까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이제 147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맨 윗부분에 여성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감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혐오감이 있었다로 읽히는데 지금 혐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과격하게 좀 보이는데 이 당시에도 상당히 용기 있게 표현을 좀 쓰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아내와 관련해서 좀 유머러스하게 이제 뭐 조금 표현했었던 지점들이 조금 많이 와닿았었고 148페이지나 149페이지에 이제 뭐 조져야 돼 밥상 좀 들어달라고 하면 밥상 엎어버리고 아니면 뭐 남자한테 여자가 서너 명은 항상 있어야지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었고 어떤 가질 수 있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시점,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조금 지금 시점 잣대를 좀 들이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당시 봐도 잘못된 얘기였죠. 그래서 본인이 그 사과하는 맥락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생각하셨었다고. 네,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제 민법상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버젓이 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도 이후에 만들고 여성들 정계 진출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점들도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은 좀 언론이나 프레임을 좀 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곡해를 많이 하셨구나 이분을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승은 비서님 아직도 차에 계신가요? 뭐 읽은 부분 중에 재밌는 부분 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이승은 비서님? 네.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들으면서 하고 있느라고. 저는 일단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98쪽인데요. 9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특히나 YS가 남북 문제, 북한 핵 문제,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 등을 놓고 죽을 쓰고 판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새삼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 구절 읽고 이때도 북핵 문제나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이제 바로 같이 이제 대결을 했다가 낙선했던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또 이 시기에 또 이제 영국 가서도 같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아태재단도 설립하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접근법을 좀 깊이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특히 이제 YS가 이렇게 죽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제 내가 다음에는 아니면은
꼭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북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좀 뭘 더 해야 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가 또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화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화 의원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인상 깊은 구절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제일 인상 깊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독자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정치다운 정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데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졌고요. 이거 말고는 YS랑 있었던 일인데 그 의원직 사퇴를 하고 막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그 YS랑 독대를 했는데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 낚시나 어디 가서 좀 쉬게나 낚시나 하고 오라 이러면서 다독여주는 게 되게 뜻밖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YS에 대해서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갈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해도 권력을 놓고 승부를 가르는 싸움판에서 이겨낼 수 있는 두목다운 자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좀 사람을 다루는 데 대해서 고민을 했던 흔적이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풀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 말이 이 사람한테 닿게끔 하려고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가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약간 동정심도 자극하고 그리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진 여러 모습을 각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끌어모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들, 자기의 어떤 잘못 이런 걸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뭐 그런 거를 많이 적어놨었는데 뭐 장인어른이 좌익 운동을 하다가 복역해서 뭐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와이프를 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판사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판사를 한 이유가 와이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판사를 안 하고 그냥 변호사를 하면 네 그 장인어른이 좌익이라 연좌제 걸려갖고 너 판사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럼 와이프가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까봐 일단은 적성에 안 맞는 판사를 일단 받아들여서 뭐 1년까지는 아니고 몇 달 하다가 나오셨죠. 이제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뭐 어렸을 때 뭐 싸움도 하고 뭐 되게 그런 다혈질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특히 그래도 이게 참 노무현답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법시험 수기가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쨌든 이 좀 유명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 합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졸 출신이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는 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고졸 출신이 만 예를 들면 누가 뭐 이렇게 학점 따가지고 로스쿨 가고 이러면 되게 이례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고졸로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이 그 과정도 하나의 직업이었다라는 이 고시계에 쓴 이 수기가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대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수기로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법조계에서는.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유명해지면서 다시 또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그 수기를 다시 그대로 실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한번 화제가 됐던 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본인의 고시 공부한 스토리나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고시 공부하면서 자기를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어쨌든 고시 공부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20살부터 시작해서 30 언저리 다 되기 전에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놓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었어요. 제 책으로는 206페이지인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연애와 결혼해가지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처음 8개월에 걸친 일방적 구애 작전은 시간과 정력의 손실이 너무 컸다. 그러나 일단 결혼한 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아내의 세심한 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점심을 가지고 올 때면 언제나 따라오는 개구장이 신거리. 아마 이게 노건호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들. 신거리의 재롱은 식사 시간을 즐겁게 해주었다. 붉은 낙조를 바라보며 집에 건너오면
또 반겨주는 신거리의 고사리 손이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깨끗이 잊게 해주어 나는 침체기를 몰랐고 따로 휴식이나 기분 전환 거리가 필요 없었다. 애타는 애인들이 있으면 결혼들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느라고 힘들어도 연애할 거 있으면 연애 다 하고 결혼할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해라. 오히려 그게 그래서 이거를 뭘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큰형이 원래 고시 공부를 하시다가 실패를 했고 형수랑 뭔가 형수가 좀 약간 그 까탈스러운 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큰형이 고시 공부하고 이제 돈 못 벌고 무력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엄청 바가지를 긁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큰형이 고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방황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큰형은 그 고시를 포기하고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나오는데 작은 형도 그렇고 근데 이 5급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지금으로 좀 행시인데 행시를 붙었다는 얘기인가? 그럼 꽤 유명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 시험에 붙고 몇 년 있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죠. 큰형. 그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고시 공부하다가 중간에 한번 타격을 받아갖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로 큰형이 사실은 인생의 롤모델이었는데 근데 이제 큰형이 고시에 좌절된 게 이제 굉장히 큰 젊은 시절의 상처였고 작은형은 이제 작은형이 그 유명한 노건평 씨죠. 우리 봉화대군이라고 불렸던 노건평 씨 부동산 많이 투자하셔갖고 문제 일으켰던 이제 작은형은 사실은 큰형에 비하면 큰 이렇게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런 인생의 굴곡 20대에 굉장히 많은 10대에 되게 가난했고 그때 사람 다 그렇지만 특히 20대 고시 공부를 하고 하는 사실은 큰 굴곡이 시련이 있었는데 그 과정도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게 결국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성취를 만든 게 아닌가. 노무현이 고시에 붙었으니까 사실은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민주운동 리더가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법고시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과정도 직업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거 다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찾았던 그런 태도 그런 것도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냥 이건 배워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그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초기 전반기 모습을 한번 살펴봤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후반기 모습을 살펴볼 텐데 그 사실은 다음번에 읽을 책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사실은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일단 대통령님이 퇴임 후에 지은 이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그 자서전이 있잖아요. 이거 정치학 교과서라고 쓰는데 사실은 그냥 구술이지 구술. 그 세미나에서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녹취 풀어놓은 책이고 그러니까 완성된 책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좀 책으로서 완결도를 가진 건 이 오연호 씨가 대통령이 퇴임하기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공식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한 녹취록을 가지고 풀어서 낸 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추모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때 이명박 정부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추모사를 여기다 실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 책도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졌던 정치적인 구상에 관한 내용이고 본인의 어떤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진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성찰을 담은 책이라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약간 정치학적 면모, 정치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적 면모, 특히 노무현의 민주주의론이 잘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 민주주의 사상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발전시켜 나갔는가. 사실 이런 걸 잘 정리했으면 좋은 교과서가 됐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그나마 정리가 좀 돼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역시 그래도 가장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겠죠. 분명이다. 이건 뭐 다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자서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여러 가지 말과 글을 정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해서 자서전을 쓴 거지. 본인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유시민 씨가 써놨는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글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이 책을 보면서 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빙의해서 쓴 것처럼 말투마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투를 거의 그대로 재생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어떻게 남이 썼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지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자서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뭘 읽을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운명이다를 그래도 메인 정본으로 보긴 봐야 되겠죠. 옛날에 다 읽어보셨겠지만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요거를 읽으시되 시간 여유가 이거 다 이미 다 읽어서 굳이 또 읽고 싶지 않다던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오연호 씨의 마지막 인터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 모음집이죠. 진보의 미래 이런 책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우리가 후기 노무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최근에 나온 노무현 관련 책으로 이 책이 있죠. 노무현 신화의 탄생이라고 해서 둘이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이제 염동현 씨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경선에서 이겨서 큰 노풍을 일으켰잖아요. 그 광주 경선의 주인공이지. 광주 경선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그 캠프의 좌장격. 그 당시 연청이라고 하는 김대중 사실은 청년 선거운동 캠프인데 연청 회장이면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김심이 뒤에서 노무현을 밀었던 거 아니냐. 김대중이 사실은 뒤에서 노무현 대통령 다 만들었다라는 게 이 염동현 씨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김대중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 김대중 자서전이나 뭐 건노갑씨 자서전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중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만 내심 노무현이라는 사람한테 호감은 갖고 있었지만 동교동계는 거의 다 이인재한테 붙었었거든요. 동교동계 그 당시 대부분의 정치인 다 이인재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 측근들이 다 이인재 돕는데 혼자만 노무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중립을 취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누구를 편들지 않고 염동현은 노무현 지지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뒀던 거죠. 그게 어쨌든 큰 힘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요즘 재밌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책은 워낙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일단 유시민 씨가 쓴 운명이다를 기본으로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책들을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뭐 간단히 그냥 소감 우리 끝나기 전에 그래도 요 얘기는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있으시면 소감 나누고 마치도록 하지요. 자, 우리 최시영 국장님, 자 음소거 키시고요. 간단하게 오늘 소감이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반갑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저도 노무현 가슴이 떨린다고 해야 되나?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떨렸고 정말 광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슴 떨리게 하는 정치인이 지금 있나 했을 때 전 사실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20, 30대한테 이준석이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도 아직도 뭐 노무현 대통령 공과 과가 있지만 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약간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약간 팬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다음 이재복 대표님. 이재복 대표님도 소감, 못한 말 얘기해 주시죠. 네.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정치, 사회에 관심을 더 깊게 가지게 해준 그 계기가 되셨던 분이고, 사실 뭐 다 아시는 그 노무현 대통령 경선 연설, 그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정말 많이 봤고, 요즘도 가끔, 아주 가끔 뭔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할 때 보는 것 같아요. 조선왕조 600년 근데 이래로 우리는 이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데, 근데 참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권이 너무 좀 뭐랄까 경직됐다, 콘크리트 같은 경직성이 있다라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집안이나 혹은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이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또 뭐 학연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본인이 한 인간이 그 어떤 기반 없이 태어나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습득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기성 정치 제도에 들어가서 제대로 자기의 꿈을 펼치기가 어려운 문화인 것 같아요. 정치가
현재 정치의 우리 경직된 문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윤왕희 박사. 윤왕희 박사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돼서 좋았고요. 제가 처음 보게 돼서 이게 읽었던 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2부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2부에 대통령 철학이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198페이지 정도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운동권에 있는 여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사회주의로 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건설된다는데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그런 욕심들이 과연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운동권 학생들 뭐 혹시 대통령이 된 뒤라면 지지자들하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끌고 가려는 대로 끌려간다던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지지자들과 지도자 사이에 약간의 다이내믹 긴장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는 그런 게 좀 살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라크 파병은 한미 FTA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게 사라졌을까? 문재인 대통령에는 이런 노무현과 같은 그런 좀 역학관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하고도 다르게 뭔가 좀 더 임범 기자님 말씀처럼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저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 고우영 비서관님도 오늘 소감 음소거 키시고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음소거 키시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핸드폰이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좀 소감 제가 어쨌든 제가 생각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기억이라는 것은 2002년도 정몽준과의 단일화 합의하기 이때 제가 고향이 전북 군산인데 이제 그 일대가 좀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투표하러 가자고 그렇게 했던 결집을 어떻게 좀 일으키셨었던 그런 분이셨었고 또 노란색 노사모로 기억되시던 분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모, 매력 이런 것들은 좀 간접적으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뵌 적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알다가 좀 책을 통해서 좀 책으로서도 여전히 간접적이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연설 능력이나 어떤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되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셨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곁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시대에는 과연 그렇게 DJ나 노무현 대통령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실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승은 비서님. 이승은 비서님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잠깐 키시고. 이승은 비서님, 아까 집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네. 네, 노무현 소감. 대통령님 관련돼서 자서전 오늘 좀 이렇게 읽고 오랜만에 뭐 어떤 책을 읽고 참여하게 돼서 일단은 그거 자체가 좀 매우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읽을 책도 좀 이게 자세히 읽어보고 좀
더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커서 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시사 뉴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고 했죠? 뭐 사법, 뭐 행정, 전 분야, 언론, 전 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분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갔으면 하는 거를 잘 정리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일단 대단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자서전 읽을 때 대북 송금 특검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게 됐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그 햇볕 정책하고 노벨 평화상 이끈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그 특검을 하게 되면서 그 흐름을 좀 차단하고 그 정신을 조금 잇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업적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건 다음에 한 번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그건 우리가 2부 토론회 할 때 한번 그 주제는 다뤄보도록 네네. 할게요. 왜냐면 운명이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정아 의원님 소감. 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살아 계실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분이 못다 이룬 걸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지방의원이 돼서 기회가 됐으니까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은 권유를 했었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없으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라고 이렇게 지방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장점이나 뭐 단점 중에 내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최홍림 씨 지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소감이라도, 책 읽은 소감 좀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음소거 키시고. 네,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가족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늦었고요. 일단은 이 책은 되게 재미있게 봤고, 우리가 그동안 본 대통령들 자서전과 다르게 그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완성된 형태의 분들의 글을 봤다면 이거는 40대 혈기 넘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본 거라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건 옛날에 제가 봤었고 다시 봤는데 여전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었구나 싶은 그런 노무현의 매력이 잘 드러난 책이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다는 못 읽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썼던 그 노무현 김정일의 정상회담 내용을 다룬 그 책을 제가 있죠. 봤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그때는 정말 완숙한 정치인의 모습이 나타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책에 담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나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하는 것도 재밌었고. 아들 조용히 잠깐만. 아빠 끝나고. 네.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제가 대학생 때는 잘 몰랐고, 나중에 이제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유시민 작가의 글을 통해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에 대해 알아갔던 것 같아요. 특히 노 대통령이 죽은 후에 그 글들을 보면서 이 여보 나 좀 도와줘도 서거하신 후에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어떤 정치인의 진 면목이 일반인들에게 퍼지는 데에는 그 정치인을 잘 아는 날카로운 비평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느꼈고,
뭐 그 특검 얘기 조금 하자면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날것의 상태로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 처음에 하실 때까지도 좀 날것의 모습이 있었고, 근데 워낙 학습력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단임제 동안 굉장히 많이 정치적으로 사고하면서 발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말년에는 DJ가 왜 그렇게 했었는지를 깨달으셨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DJ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 김대중 노무현이란 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것에 애정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가 정말로 정당에 중요하다. 특히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정당에는. 그래서 그런 리더를 키워내는 역할들을 좀 정당이 계속 해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모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아까 2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못 들었는데 그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분은 뭐 다음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고 노무현을. 그래서 그때 운명이다. 그걸 이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도 마무리를 하면 그 조선왕조 600년 그 연설은 전당대회 때, 그 경선 때 한 연설이 아니고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 때 했던 연설이죠. 그거는 제가 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총정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병천 보좌관님이 이준석 현상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역사의 장은 3페이지씩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주기설이. 그 세대 교체의 30년 주기설. 그래서 구한말 세대가 있었고 1920년대 일제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586 세대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신기하게도 그 30년 주기설에 따르면 원래 건너뛰어야 되는 세대예요. 근데 그리고 원래 586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였던 거거든. 근데 586보다 훨씬 윗세대, 한 10년 위죠. 한 10년 윗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86 후배들을 끌고 나가서 586의 세계관으로 집권을 했고 나중에 그것마저도 넘어선, 그러니까 참 그 세대 교체의 흐름 속에서도 우뚝 솟아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 세대 중에 수많은 정치인이 있었지만 노무현만큼 그렇게 족적을 남긴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86들도 정치인은 많지만 노무현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 정도로 노무현은 어떤 그런 시대 흐름에서도 약간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이례적인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586 세대와 이념적으로 공감을 했지만 사실은 586 세대의 한계에 갇히지 않았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바라봤던,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노무현이 상대했던 그 경쟁자가 삼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김 시대를 살았고 삼김 시대의 한계를 보면서 그걸 뛰어넘고자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삼김이 워낙 수준이 높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정치 거물들이었고 사실은 다들 하나하나가 역량이 뛰어난 인물들이었죠. 근데 그런 거대한 어떤 산과 같은 인물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이제 거인의 어깨를 짚고 올라간다 뭐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거목과 상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지않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짧은 시기였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하면 지금 정치인들은 좀 아쉽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런 거목이 없잖아. 사실은. 그런 김대중, 삼김씨나 뭐 노무현에 비길 만한 그런 큰 정치인이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게 조금 지금 당대의 정치인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뭐 어쩌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책이라도 뒤져서 공부해가지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뭐. 현실에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 대북 송금 특검 논란은 이제 김대중 자서전하고 노무현 자서전에 보면 약간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김대중은 정치인으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봤고 때로는 법을 넘어서는 거야. 정치의 통치행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건 때로는 실정법이 미비할 때는 정치적으로 꼭 필요하면 그걸 넘어서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초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법조인, 변호사의, 율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어쨌든 불법이다 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던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니 불법이고 자시고 이건 통치행위다, 법 위에 있는 어떤 큰 정치행위다라고 봤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뭐 읽어보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우리의 과제는 그런 노무현마저도 이제 우리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한계가 되고 있고 하나의 테두리가 되고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아젠다에서 사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노무현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세상이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도 벌써 15년, 뭐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아젠다와 어떤 그 방안을 찾아내서 그것도 넘어서는 그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정치인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김보람 씨 늦게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끝내 도착을 못 하셨네요. 아쉽네요. 영상으로 보시라고 하고 자 그럼 다음 스토리 노무현 2부를 이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 각자 일정 한번 켜서 봅시다. 달력을 한번 봐주세요. 달력을 좀 보면 자 오늘이 6월 21일이니까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7월 21일 수요일 저녁이나 7월 27일 화요일 저녁 어떠세요? 여러분들 시간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언제 된다 안 된다. 음소거 키시고 된다 안 된다 좀 얘기를 해주세요. 7월 21일 수요일 저녁이나 7월 22일 목요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7월 27일 화요일 수요일 뭐 29일 목요일까지 그럼 최시현님은 수요일은 일단 안 되고 그럼 21일 28일은 뺄게요. 또 뭐 채팅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자 27일은 괜찮으시고 혹시 27일 안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6, 7, 8이 가족 휴가긴 한데 만약에 그때 하신다고 하면은 뭐 뒤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녁이니까. 26, 27, 28 이때가 가족 휴가. 그래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거의 귀로만 들으니까. 참고로 귀로라도 23일이 도쿄올림픽 개막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로 하게 되면은 올림픽 경기를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23일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22일 그러면 22일. 22일. 23일이 개막식이니까 22일. 예. 22일 목요일 저녁 어떠세요? 오케이 최신 괜찮고 수요일 빼고 맞출 수 있고 22일 좋고 그럽시다. 그러면 22일 목요일로 할게요. 그럼 7월 22일 목요일에 노무현 자서전 2부 운명이다. 2부 독서문 밤 9시 오늘처럼 밤 9시 그럼 오늘처럼 밤 9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적고요. 자 그럼 우리 사진 찍고 끝날 테니까 간단히 책 좀 들어주세요. 자 책 나오게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책 표지 나오게 들어주세요. 얼굴이나 책. 하나 둘 셋.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한태경 고맙습니다. 대선출마 있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것도 많이 들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